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부권 전국 이후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한편 당직 인선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어제 두 차례 회동을 통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거부권 전국 이후 처음 만남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이병기 비서실장, 유 원내대표와 관련된 언급은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참 묘한 시점에 운영위가 열렸는데 청와대 문제는 운영위에서 다루게 돼 있으니까 이병기 실장 얼굴이 매우 굳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대통령의 심기가 그대로 비춰진다. 네.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말 속에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네네. 이병기 실장이 저 굳은 얼굴은 청와대의 그 심기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느껴서 앞으로 이 긴장 관계는 계속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그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안 돼도 좋으니까 국회법 개정은 안 된다라는 청와대의 메시지를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달받고도 단독으로 자기 정치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누군가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못한 청와대 비서실의 잘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진실공방으로 있지만은 야권이나 국민들 앞에 그 서로 따지는 그런 모양새는 피하는 네. 그런 형국인데 그 진실은 어떤 진실인지는 알고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가면은 결국에 진실 게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실수한 사람이 결국에는 손을 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근데 당분간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죠. 네. 그런데 그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무시한 적 없다라고 또 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는 건 대통령은 헌법에 그 부여된 그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그 제2요구, 흔히 말하는 거부권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로만으로는 국회를 무시했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단지 그런 비판이 일부 수긍이 가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정당 내에서도 어찌됐건 교섭단체 대표를 헌법기관 국회의원 150여 명에 모여서 80여 명, 90표 가까이가 뽑은 그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대통령이 아무리 여권의 그 최고 당원이라 할지라도 네. 바로 사퇴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내의 민주주의 후퇴, 그다음에 어떤 그 국회 무시 그런 비판을 충분히 그 감내해야죠. 어쨌든 청와대 쪽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뭐 90도로 사과를 했지만 지금은 좀 지켜보는 모양새거든요.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 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왜 사퇴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모든 그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서 여당이 자중질환을 겪는 와중에 유승민 원내대표만 사퇴를 하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민생이 급하지 않습니까?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 4학년을 마치고도 대학 문턱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취업 절벽이고요. 자영업자들 한숨 소리 들리고 있고 수출 계속 몇 달째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일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찍어내기가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민영삼 원장께서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적 민주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찍어내기, 상권 분립 차원에서 의총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원내대표를 왜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그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져보면 본인이 그 앞장서 가지고 통과시킨 그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이게 그 거부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을 지는 문제는 본인이 애초에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는 건데 그 여당도 이상해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뭐 거의 만장일치로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재의결조차도 안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원내대표의 경질은 안 된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흥그러지는데 가장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대통령의 그 압박이 매우 불쾌하고 제가 봐도 좀 무리한 측면은 없잖아 있지만 그 저는 원칙적인 면을 따지면은 대통령이 그 지금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했으면 이거 큰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보는 거죠. 네, 사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결국에는 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고 안 했고 간에 여야 원내대 그 합의로 해서 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주도했던 여당의 원내대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의가 되든 부결이 되든지 간에 다시 거부권으로 왔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이 사퇴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 진정한 사과인지.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총회 재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버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버티는 부분도 저는 정 교수에게 동의를 하는 것이 아무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했더라도 지금 국정이 안 돌아가는 건 근본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버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여권의 원내대표가 스스로 억울하더라도 100번 전부 억울하더라도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더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 버틸 수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 진호 비박, 친박 비박, 친박 비박의 권력 갈등 속에서 비박의 힘을 얻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안에서의 일부의 그 지지 여론을 갖다 등에 업고 결국에 가는 건데 사실 권력 갈등의 측면에서 보면은 비박의 지원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사실 대통령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여권의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버틴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친박계는 6일을 일단은 지금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비박계는 좀 엄호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을 보고 있는데 어제 한번 사단이 났었죠. 예.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사단이 났는데 네. 저는 뭐 그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 어제 그 돌출적인 그 발언도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어제 계속 유승민 원내대표가 압박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이웨이 뭐 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혼자 헤드폰 끼고 뭐 그 자기 일만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여당 내에 비박계 친박계 의원들 간의 그런 뭐 대립 갈등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면 그 거부권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결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다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면 되는데 네네. 그거는 대통령 얘기가 맞다고 해놓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가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자가모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책임지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재의결에 붙여서 부결시키면 시켰지 이런 상황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맞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의당 의장이 다시 하더라도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나라 그 IMF 때 외환위기 사태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온 국민들이 뭐 금반지 팔고 뭐 저도 봉급이 뭐 반으로 깎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었는데 이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그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문화가 없으면 정말 선진국이라는 길은 묘연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 책임으로 이제 사퇴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친박계가 6일을 좀 사퇴 시한으로 못 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고 하면 당장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좀 원내 지도부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다시 뽑으면 되는 거고 또 네네. 뽑기 전에는요. 그 원내대표 대신에 원내 수석 부대표가 대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을 때 친박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이제 그것은 당내 그 여권 내 세력 구도기 때문에 이제 자체에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보면은 다시 한들 친박계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힘들죠. 어찌됐건 간에 김무성 대표라든지 비박의 힘을 얻지 않고서는 지난번에 그 석패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친박으로서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그런 협조가 없이는 친박 단독으로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원내대표로 다시 뽑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죠. 이번에는 좀 김태호 최고위원의 행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와는 좀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일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뭐 두 사람이 이제 형님 동생한테 매우 친하고 지난번에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한번 던졌을 때 김무성 대표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틀 동안 다독거려 가지고 다시 최고위원회를 꾸렸는데 어제는 제가 봤을 때 김태호 최고위원이 뭐 돌출 발언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원인 제공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는 그 계속 모르겠다 마이웨이 거기 때 이제 김태호 최고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열받은 것 같은 그런 그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원유철 정책위원장이 한번 다시 들이받는 모양새가 되고 다시 얘기를 하려 보니까 김 대표가 회의를 끊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정말 국민 앞에서 여당 지도부가 보여주지 안 했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새정치연합을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제가 뭐 연합뉴스 나와가지고 새정치연합 지도부 저렇게 안 된다고 한 말도 뭐 수십 번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여당 잘한 거 없다. 특히 그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이 그 욕설한 부분은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당에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 새정치연합의 그 정청래 의원이 그 협박 우는 뭐 이 공갈 이 얘기 가지고 이제 그 징계에 올랐는데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 욕설은 그 학생들도 잘 하지 않는 욕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마이크가 비춰진 모든 오픈된 그 공간에서 그것도 그 본인보다 격이 높은 최고위원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는 이 행위는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그 이성적이고 품격 있는 그 지지자들한테 상처를 안긴 겁니다. 네. 저도요. 굉장히 그 새누리당을 아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욕설이 어떻게 그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징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가는지. 그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실 뭐 발언과 또 행보로 인해서 논란이 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또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두고 한 표현이 논란이 됐고 또 최고위원직 뭐 사퇴, 번복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말과 행동에 신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품격을 유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격까지 떨어뜨렸다고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면은 그 최고위원직에 걸맞는 정치적 이상에 걸맞는 품행이, 언행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는 본인 소신은 좋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본인이 그렇게 욕하면은 이미 그 전에 이제 7월 6일까지는 좀 시간을 갖자고 최고위원들 간에서 다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서 정말 사퇴를 하는 게 충고를 드린다. 그러면은 사퇴를 안 하면 내가 먼저 최고위원직을 정말 이번에 던지겠다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어떤 노력도 없이 공개석상에서 이미 합의된 걸 갖다 덮는 그런 것은 돌출 행동으로밖에 올 수 없고 네네. 그다음에 김태호 최고위원은요 사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한 20여 년 동안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예, 예. 국무총리 내정자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아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치적 그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그 행보가 있어야 된다. 네네.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제가 좀 비판에서는- 말씀을 드리면요. 김태호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은 품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한 얘기가 이제 그 충돌이 나고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에 끝나서 그렇지. 네. 뭐 본인이 욕설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작심을 하고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정치적 메시지를 띄우겠다. 저 정치 다 구단들인데 미디어가 다 비춰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원유철 의원이 그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시 한번 그 반박을 하게 되고 이 와중에서 김무성 대표가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갔는데 예, 예. 저는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도 어제 좀 아쉬웠다. 최근에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청와대하고 당을 참 엮어버리는 그건 돋보이는데 어제는 좀 아쉬웠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김학용 비서실장의 그런 그 욕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줬는데 그래서 김무성 그 대표 리더십에 그 한 1% 부족한 거 그다음에 김태호 최고위원은요 어제 품격과 어떤 그런 그 관계로 비춰지기에는 저는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정치적 함의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시나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이죠. 그래서 뭐 신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뭐 제가 김태호 최고위원이라도 향후 진로를 모색하면은 어제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PK의 대표 주자고 또 대권 여러 그 잠룡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는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그 영남에서 이니셔티브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 발언이 나왔는데
많은 언론들이 피상적으로 김태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돌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그 피상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향후 행보를 의식한 계산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다시 유승민 사퇴 전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각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조기 여의도 복귀설까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제 어찌됐건 간에 아까 그 정 교수가 얘기하신 대로 어찌됐건 김무성 대표께서 인내의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얼음판을 가는 깨진 유리 조각을 그 가들지 이렇게 지금 조심조심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친박이 다시 어떤 세력화를 통해서 서청원 최고를 앞세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통해서든 그렇게 다시 복귀해서 내년 공천권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그림은 상정되기 힘들다. 어찌됐건 김무성 대표 체제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세력 분포상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권 내 세력 분포를 갖다 하는데 어찌됐건 친박은 어느 보고서든지 간에 친박은 한 30-4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160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그 상당히 힘에 붙이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는 보입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여당 내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그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균형을 봐가지고 비박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새누리당은요. 그 의석수로 분석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특히 그 특정 그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는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특정 정치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당이 그 거의 뭐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보세요. 2004년에 그 천막 당사 이끌었죠. 그 다음에 그 2008년도에 그 당심에서 이기고도 대통령 후보를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비대위원장. 사실상 저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참 좋지는 않은 표현인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그 젖히고 비박계 다수 의원들이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최경환 부총리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무슨 비대위원장 체제를 간다든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원내대표로 옹립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야말로 참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서는 안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경환 부장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경제 그렇다면 사령탑이죠. 답은 뻔한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이죠. 내가 억울하지만 살신성인 하겠다.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안 두니까 이런 사단이 나오고 또 본인이 네네. 그만두고요. 그만두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내년에 공천 줍니다. 특히 서울에 나가면은 정말 본인은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될 텐데 왜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직 인선 이후 불협화음을 냈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이제 회동을 갖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에 일단 복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이 좀 수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겉으로는 이제 봉합이 된 거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건 간에 그 친노 문재인 대표 체제가 그 굳히기라고나 할까요? 그게 굳히기의 마지막 작품이 최재성 사무총장의 임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결국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비노 비주류의 이종걸 원내대표 측에서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정책의장을 포함한 나머지 당직 인선에 있어서는 깊은 그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하기로 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봉한 상태인데 네. 네. 결국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결국에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그 불신 그런 비노 비주류의 그런 그 신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탈당의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세력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봉합됐다. 일단 미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당장 후속 인선을 하는 과정이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어제 그 두 사람이 뭐 두 차례나 모여가지고 밤에는 호텔에서까지 모여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최재성 밀어붙였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동안에 왜 그 비노들을 갖다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혁신안에 대한 뚜렷한 합의 없이 두 사람이 다시 뭉치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야당을 아끼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림으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은 매우 좋아 보이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큰 내관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바깥에서는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김한길, 뭐 박주선 의원들 신당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종걸, 문재인 이 체제가 얼마나 혁신을 가지고 매진하느냐. 이거 7, 8, 9, 요 3달 남았는데 이때 혁신안 제대로 못 내면은 야당의 그 큰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야당이 이게 분열되지 말고 예.
문재인 이종걸 체제가 뭔가 보여줘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비틀거릴 때 이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되는 그런 양당 체제로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직 일단 모양새는 좋아 보입니다. 네. 짧게 하나 더 여쭤보자면 신당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신당론, 분당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다 일간지에도 지금 보도도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직 의원들이 전직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현직 의원들이 한 크게 3개의 흐름으로 이미 신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호남 신당이 아니라 야권 신당이죠. 전국적인 전국적인 야권 신당을 갖다가 지금 흐르는 흐름이 그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당내의 중도 통합의 노선을 지향하는 그런 의원들의 그런 모임 그리고 또 다른 수도권 비주류 측의 의원 모임 이렇게 해서 크게 3덩어리로 이렇게 하면서 구민주계 외곽에서의 구민주계 지원을 받는 그런 흐름을 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혁신안이 나오고 9월에 이제 되면은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그 야당 분열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이 지금 신당 모색, 그 분당을 하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같고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저는 그 9월을 본다고 봅니다. 9월에 이 신당 세력한테 우호적인 공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뭐 뛰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뛰쳐나갈 힘이 있느냐라는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쉽지 않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게 이제 1985년에 그 민한당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권위주의 체제였고요. 그때는 강력한 그 개인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YSDJ. 지금은 분당 신당 세력의 천정배라는 인물이 그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저는 9월을 볼 것 같아요. 9월을 봐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결정적인 그 거치를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움직임에 그칠지 정말 현실화될지는 뭐 9월 이후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